1923년 일제 치하에서 있었던 경성 시가전의 주인공 김상옥. 앞으로 진행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트로 1923년 이전의 활동. 2.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3. 경성시가전 당일의 기록. 4와 5. 경성시가전의 전말. 6과 7. 사건 연루자에 대한 재판. 8. 사건 1년 후 기일에 가족들에 대한 면담. 그리고 마지막 9편 조선일보의 왜곡과 변절. 1. 인트로 1923년 이전의 활동. 1920년 8월 미국 위원단의 경성 방문에 맞추어 환영 나온 조선 총독 사이토의 암살을 계획했습니다. 1921년 군자금 모집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1920년 8월 23일자 조선일보. 미 위원단 경성 도착을 기하여 독립운동을 재차 개시하려던 일파는 일하기 전에 미리 발각되어 잡히고 준비한 폭발탄 3개와 6걸표 3개, 탄환 160여 개와 조선 독립선언서 1000여 매를 압수. 조선 독립을 운동하는 일파는 내일 경성에 도착할 미국 위원단 일행이 오는 기회를 타 여러 가지로 시위 운동을 개시하는 동시에 조선 독립을 원조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3팀으로 나뉘어 제1팀은 신의주에, 제2팀은 평양에 배치하였던 바, 그 2팀은 기왕에 발각되어 검거되고 제3팀, 즉 경성팀 되는 김아무개 외 9명은 비밀히 폭발탄과 육혈포와 탄환과 기타 조선 독립선언서 등을 준비하고 그 실행할 계획을 타협하여 어제 미국 위원단 일행이 예정대로 남대문역에 도착하면 그의 목접한 바를 행하기로 확정한 후 지난 21일에 결사적 행동을 개시하고자 하는 최후를 기념하는 23일 격한 이 세상을 고별하는 의미로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황금정 일정목 아서원에 모여 연회를 하는 중 미리 그 맥을 탐지하여 알고 수색하던 경기도 제3부와 본정경찰서 오후 6시부터 자동차를 몰아 활동을 개시하여 드디어 아서원을 에워싸고 7명의 경찰관이 들어와 그 모인 8사람을 검거하매 그 사람들은 조용하게 현장에서 아무 저항함이 없었고 그 일행 중 몇 사람을 자동차로 실어 본정경찰서에 구치하고 일부 경찰관들은 그 일행이 묵던 시내 청진동 땡땡번지 땡땡땡 방으로 달려가 수색한 결과 폭발탄 3개와 육혈포 3개, 탄환 160여 개와 독립운동 선언서 1000여 매를 압수하고 그 집 주인 되는 사람 아무개 외에 아무개도 검거하여 취조한 결과 2명은 석방하고 8명은 계속 취조하는 중이라 하며 어제 오전 3시경에 아무개가 경기도 제3부장을 데리고 본정 경찰서에 가서 그 압수 물품을 일일이 조사하였다더라. 미 위원 도래의 모든 계획에 대한 조선 위원의 성명. 억류한다 함은 전혀 근거 없는 소리. 진정서를 제출하려 함이 그 목적. 이번 극동을 방문하는 미국 위원단 일행을 조선 사람이 경성에서 억류하리라고 보도하였으나 그것은 동경의 보도가 전혀 근거 없는 소리이며 그 계획은 그 일행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할 터인 바 그 목적은 일본에서도 응당 양해할 터이라고 조선 위원 길아무개 씨는 성명하였더라. 경성 시위운동 계획이란 임시정부와는 무관하다고 미국 위원단과 회견한 말. 중국 북경에 있는 조선 사람의 수령은 미국 위원단을 보고 말하기를 조선 임시정부는 온 세상에 전하는 바와 같이 경성의 시위운동 계획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그것은 공연히 떠드는 말이라더라. 1920년 8월 26일자 조선일보. 암살단원 체포. 권총탄환 35발과 불온문서 다수 압수. 미국 위원단 입경을 즈음하여 불온한 행동이 있음으로부터 당국에서 미리 주의하여 오던 바 동대문 밖에 사는 김상옥은 심히 위험한 사람으로 24일 오전 10시 30분 체포에 향하려 하였으나 경관의 수요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 교묘히 지붕 위로 뛰어넘어 어딘가로 도망하였고 일당 중 한 명인 한군을 체포하였는데 그 사람은 가장 신식의 육혈표와 불온 문서를 가졌더라. 그런데 그 사람의 자백에 의하면 본월 10일 상해를 출발한 바 임시정부로부터 파견 암살단에 참가하여 안동형까지는 기차로 오고 조선에 들어올 때에는 관연에 탐지될까봐 염려하여 밤으로 길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로부터 개성까지는 걸어오고 개성으로부터 기차를 타고 23일 밤 앞에 기술한 김상옥의 집에 이르렀는데 김상옥은 이전부터 4명의 암살단을 조직하여 24일 미국 위원단 도착할 즈음에 정거장에서 혼잡한 틈을 엿보아 일본 대간을 육혈포로 쏘아 죽이기를 계획하고 자기도 동일한 목적으로 같이 거사하려 하였노라 자백하며 또 그 사람의 가택을 수색한 결과 다수의 암살단 취지서와 불운한 문서의 인쇄용 백지 50권과 권총탄환 35발을 압수하였다더라. 1921년 2월 4일자 조선일보 군자금 모집원 2일 검사국에 함경남도 신흥군 출생 당시 주소미상 엄준 22살 경성부 내원정 108번지 유독신 25살 고양군 한지면 하왕신리 117번지 예수교 목사 김태현은 지난 2일 제 명령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압송되었는데 이제 그 범죄 사실을 들으면 엄준은 자기 시골에서 배일학교라 지칭하는 영춘학교를 졸업하고 19세 되었을 때 경성에 올라와 이왕 측량소, 삼곡 측량소에 근무하고 있던 바 대정 8년 4월 완조선에서 독립을 주창하고 배일 기세가 충만할 즈음 군사 연구의 목적으로 류화현에 들어가 조선 사람이 설립한 의관학교에 입학하였다가 7월경에 퇴학하고 그 후 안동, 봉천, 부근을 돌아다니다가 9월 즈음에 다시 경성에 건너와 수창동 2번지 정모의 집에 체제하던 중 기존에 친히 알고 지내던 유독신으로부터 육혈포와 폭탄이라 칭하는 포탄을 받아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 사이토 총독과 정무 총감을 남대문역에서 암살하려던 한군 일파의 공범자인 김상옥으로부터 유독신을 향하여 조선 독립운동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라고 권고하며 군자금을 모집하라 하였으나 유독신은 자기 한 사람으로는 군자금 모집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앞에서 말한 엄준과 9년 10월 10일 밤 고양군 한강리 129번지 임종상의 집에 들어가 육혈표와 폭탄을 보이며 자기 등은 상해로부터 특파한 사람인 바 군자금을 모집하고자 온 즉 군자금을 제공하라고 하여 현금 2,000원을 가져가고 또 그 후 각처에서 500여 원을 강탈한 사건을 동대문 경찰서 고등과에서 탐지하고 검거한 자이라더라. 1923년 경성시가전 2부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1921년 1월 14일자 조선일보 종로서를 공격한 폭탄 소리 그제 밤 8시 10분경 경성이 진동 경찰서 안에 있던 경관들은 가슴이 떨어지고 경찰서 앞을 지나던 사람들은 부상되어 그제 오후 8시 10분경에 시내 종로경찰서 경무계 서쪽편으로부터 굉장한 폭발탄이 터지는 소리가 났다. 경무계의 숙직원들은 무사하고 지나가던 매일신보사의 고원들이 시내 관철동 방면에서 술을 먹고 술이 취하여 지나가다가 폭발탄 깨진 조각에 몹시 다쳐 종로경찰서 앞에 넘어진 것을 조선 소년군의 대장 조초로 씨와 여러 간부들이 들것에 담아 종로경찰서 경무계로 갖다 놓으며 우선 후쿠가와 경무계 촉탁위사가 와서 진찰을 하며 또한 시내 인사동 248번지 사는 원산월 18살이란 기생이 정하영이라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종로경찰서 앞을 지나가다가 몹시 다쳤으나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냈다 함은 이미 본보 호해로서 보도함과 같거니와 이때에 이런 일이 금년으로 처음 발생하게 되자 어찌된 일인지 몰라 종로서에 숙직하던 경관들은 가슴이 떨어지고 벼랑간 눈이 둥그레지며 즉시
밖으로 나아가서 사실을 조사하기에 분주하며 한편으로는 각 경찰서로 통지를 하여 이때로부터 종로서는 물론이요 시내 각 경찰서에서도 서장 이하 각 주임과 부장들이 일시에 각기 경찰서로 모여가지고 위론이 분분한 후에 지구로 돌아간 경관들을 모두 소집한 후 시내 각처에 정복 순사와 형사를 파견하여 오고 가는 행인들의 행동을 조사하며 몸을 수색하였다는데 각 경찰서에서는 이와 같이 중대한 일이 돌발한 것이므로 마음을 놓고 취침하지 못하고 밤을 새워가며 범인 수색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날 밤에 종로경찰서 근방과 시내 각지에서 행동이 수상한 자 20여 명을 동경찰서에서 폭탄범 혐의자로 안치하였다더라. 철야활동, 밤을 새고 활동하나 범인은 잡지 못한 모양. 엄중히 경계하는 속에서 밤을 지샌 종로서에는 그 급보를 듣고 달려온 우마노 경찰부장, 아즈마 고등과장, 후지모토 보안과장, 김 형사과장, 쿠니무네 종로서장, 이하 경기도 경찰부와 각 서의 정복 순사와 평복 순사들이 여러 가지로 범인 체포에 고심하였으나 오늘 아침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 단서도 얻지 못하고 공연히 밤을 새울 뿐이었더라. 각 경찰서 주임의 비밀회의. 경찰 당국 각 중요한 이들은 전부 종로서로 모여 비밀회의. 시내 각 경찰서의 주임들과 경찰계의 유력자들이 종로서장실로 모여가지고 비밀회의를 하게 되었을 때 쿠도 경기도지사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오하라 검사정 이하 각 검사들이 종로서장실로 와서 오하라 검사 일행은 종로서 맞은편 보신양복점으로 가서 폭탄으로 인해 깨진 곳을 조사하며 종로서 내 교통순사의 숙직실과 게시판을 일일이 검시하다가 12시에 오하라 검사의 일행과 쿠도 경기도지사는 돌아갔다더라. 폭탄의 출처. 대강의 경로를 아는 모양. 사건의 진상은 묘연히 알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경찰 당국에서는 일체 비밀에 붙임으로 보도할 자유도 없으나 폭탄의 깨진 조각으로도 증거될 만한 것이 없고 혐의자로 검색한 자 중에도 증거될 만한 말을 아직 듣지 못하여 정연히 오리무중에 있으나 폭탄의 수송한 경로와 그 형모에 위지하여 범인에게 전달됨은 판명되어 동경찰서에서는 곧 활동을 개시하는 모양이며 한편으로는 부상한 김명철의 콧구멍에서 나온 폭탄 조각은 곧 검사에게로 보내어 감정하게 하였다더라. 검사가 실지 감검. 파괴된 곳을 일일이 검사. 이와 같이 시내 각 경찰서에서는 폭발탄 사건으로 인하여 범인을 수색하고자 각 방면으로 서원들이 배열하였으나 그에 대한 범인은 체포하지 못하고 오직 지나가는 행인 30여 명만 혐의자로 구금하며 사실을 신문하였는데 별 사실이 없으므로 어제 아침에 얼마는 도로 내보내고 방금 20명만 구금되어 있다는데 어제 오전 10시에 종로경찰서 고등계에서는 시내 각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각 서의 주임을 청하여 오전 10시 30분경에 이르러 각 주임들은 종로서 서장실로 모였고 한편으로는 우마노 경찰부장과 오모리 경무과장이며 기타 여러 경찰계의 유력자들이 서장실로 모여 비밀회의를 하였다더라. 부상자의 상태. 4명은 중상, 3명은 경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폭탄이 종로경찰서 경묵의 서편 유리창을 들이치게 되었을 때 술이 취하여 지나가던 매일신보사의 고원 5명과 지나든 기생 1명과 8살 된 어린 아이 한 아이가 깨져나오는 폭탄 조각에 상하였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거니와 상한 자의 주소와 이름은 아래와 같다더라. 이름을 생략합니다. 이와 같이 7사람이나 상하게 된 중에 원살월이란 기생은 허리에 폭탄 조각이 들어박혔다 하여 정하영이란 아이는 오른편 볼을 다쳤고 매일신보사 고원 중 염창용과 홍인순과 장상용 3명은 2-3주간 가량이나 치료하게 중상이 되었으며 김영칠과 박봉환은 경상이라는데
4명은 왼편 다리를 상하였고 1명은 팔을 다치게 되었다는데 아직까지 종로경찰서 사법계에 있다더라. 위문의 구리관. 취주하여 본즉 사무용. 폭탄이 떨어질 때 부상한 원산월 이외 7명에 대하여는 응급치료를 하였는데 그 중에는 하는 말이 위심스러운 자도 있고 또한 길이가 5, 6촌 되는 주석통을 가진 자도 있어서 한참 동안 취조하였으나 그것은 모두 위심 없이 업무용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취조를 마친 후에 차차 놓아보낼 모양이라더라. 야마구치 거장의 말. 폭탄의 종류와 그 계통은 범죄 수사에 관계되므로 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번에 던진 것은 조각조각 파쇄되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조선에 들어오는 것으로 말하면 대개 미국과 독일에서 제조한 것이 많은데 이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톡에 많이 들어온 것이라고 하더라. 쿠니문의 종로서장 말. 앞에서와 같은 폭발탈 사건이 종로경찰서의 서원 일동을 놀라게 할 뿐 아니라 조선 안에 있는 경찰 당국자들의 눈을 놀라게 되었을 때 종로경찰서 쿠니문의 서장은 이 일에 대하여 말하되 이번에 일어난 일로 말하면 벼랑간 일어난 이 일일 뿐더러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기에 지금 가서 어찌할 것을 자세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폭발탄이 터진 그때로 말하면 방금 종로 중앙기독교 청년회에서 자작회 주체로서 강연을 마치고 다 헤어진 뒤이므로 그때는 왕래하던 사람이 비교적 적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굉장한 소리가 밖에서 들리니 이것이 무슨 소리냐고 말할 때 어떤 한 순사가 이것은 폭발탄 소리라고 하여서 일제 밖으로 나가보니 이때에 오고 가는 사람들은 경찰서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원들은 경찰서 주위를 한번 돌아보았지만 아무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때에 조선 소년군들이 5명을 부축하여 들어오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 폭발탄의 세력이 굉장함을 깨달았으며 그때에 더욱 주의하여 경찰서 주위를 조사해보니 교통순사 숙직실 유리창이 깨졌으며 그 앞에 있는 게시판 위가 빼곡히 상하였습니다. 라고 하더라. 1923년 김상옥의 경성시가전 3편. 경성시가전 당일의 기록. 1월 17일 1차 시가전. 매부 고봉근의 집에서 발각됨. 일본 경찰을 사살하고 옥상을 뛰어다니며 탈출에 성공. 1월 22일 2차 시가전. 은신처 다시 발각됨. 경찰 400여 명의 포위 속에 일본 경찰 16명을 사상하고 마지막 한 발을 자신의 머리에 쏘아 전사함. 1923년 1월 19일자 조선일보. 그제 동틀 무렵에 총성이 꽝꽝. 형사 1명은 즉사하고 경관 2명 부상. 모 범인이 모처에 잠복하였다는 말을 듣고 체포하고자 현장으로 갔다가 총알에 맞아. 지난 13일 오후 8시 반에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이래로 경찰의 공기는 무한히 긴장하여 가지고 그것을 당한 종로경찰서는 물론이요. 시내 각 경찰서원들은 사무를 거의 폐지하다시피 하고 범인 체포에 노력하였으나 범인은 아직 체포하지 못한 모양이더니 지난 16일 밤에는 또 모 범인이 시내 모처에 잠복하여 있다는 것을 듣고 경관 5, 6명이 현장에 출장하여 체포하고자 하다가 마침내 총에 맞아서 타무라 형사부장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이마세 경부와 우에다 경부보는 각각 부상을 당하였다더라. 처참한 현장. 은은한 총소리가 새벽 정막을 파괴. 이에 대하여 당시 현장의 아무개는 말하되 그때는 마침 오전 5시 반 이외다. 사방은 캄캄한데 타무라 형사부장이 먼저 달려들며 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아 발길로 차고 열 때에 안으로부터 육혈포 소리 2방이 연발하더니 이어서 총소리가 요란하며 앞서 들어갔던 타무라 씨는 현장에서 엎어져 죽고 이마세 경부와 우에다 경부보도 총에 맞아 범인은 용맹하게 몸을 빼서 대문으로 나갔는데 때는 마침 어두워 아직 밟지를 않았으므로 향방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
사체는 종로서, 부상자는 병원으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장에서 참사를 당한 타무라 형사부장의 시체는 곧 종로서로 들어왔다는데 타무라 씨는 일본 시나가와현 출생으로 그의 부친은 일찍이 죽고 사촌 형에게 양육되다가 조선으로 와서 형사 생활을 하다가 근본에 참사를 당하게 되었다 하며 이마세 경부와 우에다 경부보는 현장으로부터 바로 땡땡땡 병원에 입원하였다더라. 1923년 1월 23일자 조선일보. 순사 총살 범인과 수색대가 2시간여의 대격전. 어제 새벽 시내 효제동에서 구리다 경찰관은 중상 입고 모처의 범인은 드디어 즉사. 지난 17일 새벽에 시내 모처에서 경관의 포위를 벗어나서 범인은 그 후 남산을 넘어서 왕십리 방면으로 가다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서 경찰은 극력 수색 중이었던 바 그는 교묘하게 변장을 하고 다시 시내로 들어와 효제동 땡땡땡 번지에 잠복하여 있는 것을 탐지하고 22일 아침 7시 반에 그것을 포위하고 수색한 바 그는 교모히 은신하여 가지고 반항함으로 경관은 제3 항복하기를 요구하였으나 도무지 응하지 않고 두 손에다가 육혈표를 하나씩 쥐고 함부로 쏘다가 마침내 권총을 손에 쥔 채로 즉사하였다더라. 앞서의 범인과 맹렬히 총질을 서로 하다가 동대문 경찰서 구리다 경관은 어깨를 맞고 복부를 맞아서 중상을 당하였으므로 곧 총독부 병원에 입원하였다더라. 오전 11시 경무국 발표. 이 사건의 전말은 당국에서 발표한 이외에 사실의 상세를 보도할 자유가 없어서 대략만 기록하여 두나이다. 전쟁터가 된 당시의 광경. 순사는 사면으로 에워싸서 있고 총소리는 좌우에서 콩복듯 하다. 지난 17일 새벽에 시내 모처에서 발생한 중대 범인의 자취는 남산을 넘어서 왕십리까지 간 행적은 있으나 그 후에는 어디로 갔는지 자취가 묘연하게 되어 경성 시내에 있는 경관이라는 경관은 모두 출동을 하여 가지고 왕십리 방면을 포위하여 세밀하게 탐문은 하였으나 도저히 알 수가 없게 되어 경관은 거의 절망하고 있더니 그제 밤에 모처에서 단서를 얻어가지고 새벽 2시부터 동대문 경찰서와 종로 경찰서에서는 비상 소집을 하여 가지고 시내 효제동 땡땡땡 번지 아무개의 집을 에워싼 후에 범인을 잡기로 노력하였다는데 그 근처에서 그 광경을 본 사람은 말하되 시간이 몇 시쯤 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여하간 새벽 5시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수선거리는 소리와 순사의 군도 소리가 사면에서 들리우더니 돌연히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이 탕 하는 소리가 2번 들리더이다. 그러더니 이어서 탕 소리가 요란해지며 경관의 소리가 점점 커지더이다. 그러기를 대략 2시간이나 하더니 우리 집에도 벌써 경관이 몇 겹으로 포위를 하고 사람의 왕래를 못하게 하며 가끔 총소리만 새벽 공기를 흐트러뜨릴 뿐이더니 아침 7시나 되어서 다시 총소리가 맹렬해지는데 한편에서는 탕탕 소리가 요란하고 한편에서는 그리 크지도 아니하게 폭폭 소리만 자주 들리었습니다. 그래서 잠도 자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을 뿐이요 무슨 일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 구리다 경찰관의 부상 전말. 범인은 총을 쏘며 이 집 저 집으로 경관은 뒤를 쫓아서 돌아다니다가 이에 대하여 당시에 들어갔던 모 아무개는 말하되 5시경에 그곳에를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여 즉시 구리다 경찰관과 종로서의 땡땡 경찰관은 방으로 들어가서 범인이 있는 방을 들여다보매 범인이 없는 고로 범인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 황망히 지나다가 그 곁에 다락이 있는 것을 보고 다락문을 두드린즉 확실히 그곳에 있는 줄을 짐작하겠으므로 나오라고 하며 모 경찰관은 말하되 그대는 사회를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나와서 자수하면 죄가 감하리라고 한즉 안에서 육혈포 터지는 소리가 들리오며 범인은 저편 벽을 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땡땡땡 번지의 땡땡땡의 집 이외다.
그때 그는 발가락을 다쳤는지 아이고 발가락이야 소리를 한마디 하고 그곳으로 달아나므로 경찰관은 다시 그 집을 에워싸고 체포코자 하였더니 그는 다시 땡땡땡 번지 땡땡땡의 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에는 다시 김의 집으로 쫓아가려 할 때에 범인의 총알은 구리다 경관의 왼편 어깨를 맞추고 배를 스쳤으므로 구리다 경관은 엎어지고 경찰은 김학수의 전 식구를 밖으로 불러내고 다시 체포코자 할 즈음에 범인은 변소 모퉁이의 은신대에 숨어 육혈포를 난사하므로 그때에는 경찰도 할 수 없이 마주 육혈포를 쏘아 그는 마침내 대적하지를 못하고 즉사하였다고 하더라. 범인 시체는 자기 집으로 운송. 두 손에는 육혈포를 하나씩 들고 현장에는 붉은 피만 사방에 흘러. 범인이 참사한 땡땡땡 번지 이진옥의 집을 보면 밖에는 경찰의 수비가 단단하고 현장에서 경찰과 2시간 이상을 맹렬하게 육혈포를 난사하던 범인은 두 손에다가 육혈포를 한 자루씩 쥐고 그대로 세상을 하직하였는데 사방에는 피가 낭자하여 있고 죽은 시체는 고요하게 벽을 의지하고 있어서 한 손의 육혈포는 벗고 있고 한 손의 육혈포는 가슴에 안은 채로 누워 있는데 경찰이 사방에 늘어서서 있고 온 집안은 고요할 뿐이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송구한 중에도 처참한 느낌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시체는 자기 집으로 가져갔다더라. 1923년 경성시가전 4편 경성시가전의 전말 일부 1921년 3월 16일자 조선일보 경성 천지를 진동하던 중대 사건의 전말 홀로 권총으로 다수 경관을 대적하다가 큰 뜻을 품고 마침내 운명 신출기몰하게 몸을 숨기다가 경관을 만나서는 용맹스럽게 최후 일가까지 교전하다가 5명의 사상을 내이고 목숨을 마쳐 올해 1월 12일 오후 8시 40분경에 시내 종로 경찰서에다가 돌연히 폭탄을 던져서 평온한 듯한 경성은 다시금 흉흉하게 되고 신경과민한 경관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던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 당국에서 범인을 수색하던 중 그 후 1월 17일 오전 5시 시내 삼판통에서 다시 총소리가 나자 종로경찰서 타무라 형사는 현장에서 총살을 당하였고 계속하여 이맛에 종로서 사법계 주임과 우메다 동대문서 고등계 주임이 중상을 당하게 한 후에 범인은 남산을 넘어 교묘하게 자취를 감추었으나 필경에 경관의 귀에 또 들어가게 되어 22일 새벽에 시내 효제 등에서 다시 발견되어 3시간 이상이나 경관과 같이 교전하다가 총알은 다하고 기운은 지나여 마침내 참사한 김상옥의 사건은 자세히 아는 바이나 보도의 자유가 없는 조선의 신문이라 검사의 손이 끝난 오늘에야 겨우 발표하게 되었기로 보도하노라. 첫 교전의 광경 경관을 사격하며 도주 혼자 몸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11명의 경관을 처치한 후 도주 종로서에 폭탄이 터진 후로 시내 각 경찰서는 물론이요 전 조선의 경관까지 모두 밤을 새어가며 범인 수색에 전력을 다하여 나는 새도 벗어날 틈이 없게 하던 결과 위외에 전부터 비상한 주목 중에 있으나 멀리 해외 상해에 있으므로 체포하지 못하던 김상옥이 경성에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뒤를 쫓아 삼판통 그의 매부의 집에 유숙하는 것을 발각하고 종로 경찰서와 동대문 경찰서에서 주임 이하 11명이 출동하여 이맛의 경부가 총 지휘관이 되어 새벽 3시에 그곳을 갔으나 아직 밝기는 멀었고 날은 추워 밝기도 전에 경관은 체포하고자 하여 타무라 순사가 선두로 담을 넘어 들어가고 뒤를 이어서 이맛의 우메다 두 경부와 시나가와 순사가 문턱에 서고 그 나머지 경관은 문 밖에 서서 움직임을 기다리던 차에 타무라 순사가 달려들며 김상옥이가 단단히 닫고 자는 방의 덧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안으로 걸려서 얼른 열리지 않으므로 두 번째 여는 바람에 문고리가 빠지며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부터 육혈포 소리가 쉴 새 없이 나며 문을 열든 타무라 순사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이어서 흩뿌리는 탄창에 이맛에 우메다 두 경보도 중상을 당하여 넘어지고 범인 김상옥은 용맹스럽게 대문을 나서며 매복하였던 경관대를 뿌리치고 백설이 두껍게 쌓인 남산을 넘어 자취를 감추었더라. 500경관이 남산을 샅샅이 조사. 살기 충천한 당시 광경. 김상옥의 자취를 찾기 위하여 경성의 경관은 모두 출동.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17일 새벽에 삼판통에서는 이러한 대소동이 일어나자 범인은 자취를 감추었으므로 경관은 더욱 놀라며 자취를 찾은 바 마침 때는 눈이 와서 산에도 들에도 가득히 쌓였을 때이라. 그러므로 눈이의 발자취를 따라 왕십리까지 갔으나 그 뒤에는 자취를 알 수 없으므로 경기도 경찰부를 시작하여 각 경찰서에서는 경관이 있는 대로 김하대까지 500여 명이 합하여 남산을 포위하고 왕십리로부터 양주와 고양군 뚝섬까지 포위를 하고 집집이 굴뚝까지 모조리 뒤져보았으나 김상옥의 자취는 알 수 없으므로 경관은 거의 실망하다시피 하였는데 당시 경기도 경찰부는 총본부가 되어 밤을 새며 활동하는데 그 중에 모 경관은 여자복으로 꾸며 가지고 나가고 어떤 경관은 상제복으로 어떤 사람은 학생복으로 갖은 변복을 다하여 자동차로 오고 가고 들어오는 것은 구경만 하고 앉아있는 시민으로도 마음을 안정하지 못하게 되었더라. 발견의 단서. 인력고로 가다가 경관의 눈에 띄어. 김상옥으로 말하면 원래 경찰의 주목이 심하던 인물인데 폭탄 사건이 발생됨에 각 서에서는 보통 때에 주목하던 사람이나 또는 외국에 있는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모조리 조사를 하였으나 김상옥의 입경은 막연히 모르고 있었던 바 교모히 출입하는 김상옥은 외부 출입 시 반드시 주의하여 움직이며 인력거를 타고 휘정을 내린 후에 밤에나 출입을 하던 바 남대문 통해서 우연히 사복 경관의 눈에 걸려 첫 번째 단서를 얻게 되었다고 전하더라. 제2차의 대격전. 수색대와 최후 일가까지. 두 번째도 또 경관을 중성 입히고 마침내 김상옥도 그곳에서 참사. 범인의 자취를 왕십리까지 따르다가 잃어버린 수색대는 거의 실망하다시피 하고 3, 4일이 되도록 책임자들은 식음을 거의 전폐하다시피 하다가 21일 밤에 수색대에서는 범인이 다시 시내로 와서 효제동 70번지에 잠복한 줄을 탐지하고 그때는 먼저 번 경험이 있으므로 각 서에 비상수집 명령을 놓아서 비번 순사까지 모아가지고 새벽 3시에 효제동 근처는 전부를 포위하다시피 한 후에 김상옥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항복하기를 말하였으나 김상옥은 항복하지 않고 반항을 하므로 3시간 동안을 내려고 양편에서 총을 서로 쏘다가 동대문서에 근무하는 구리다 경부가 부상하고 이어서 김상옥도 유탄에 맞기도 하였을 뿐이라. 경관대는 원래 많고 범인은 혼자인데다가 총알은 다하고 기운은 다 떨어졌으므로 마침내 그곳에서 참사하였더라. 한편으로 싸우고 한편으론 도망가며 세채의 집을 방어막으로 숨이 붙어있는 마지막까지 용감하게 싸워 굽히지 아니함. 벽장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리다 경부가 총을 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관대는 전후 좌우로 포위에 포진을 하고 동대문서 구동계 주임 구리다 경부 외 4, 5명의 경관은 그 집 문을 뜯고 집 안에 돌입한 즉 그 집 방 안에는 전으로 병풍을 치고 범인의 그림자도 볼 수도 없으며 다만 그 집에는 여자 4, 5명과 주인뿐이므로 경관들은 매우 수상히 생각하여 날카로운 눈망울로 방 안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으나 아무 이상한 것이 없던 차에 마침 벽장문이 조금씩 들먹거리는 기운이 있으므로 경관들은 마침내 그 벽장문을 열었는데 김상옥은 그 벽장 속에서 앞에는 책을 상같이 쌓아 그것으로서 가리고 있다가 경관의 눈에 또 들키게 되었으므로 육혈포를 쏘려 하매 구리다 경부가 먼저 준비한 육혈포를 쏘았으나 그것은 맞지 않고 김상옥의 육혈포가 터지며 구리다 경부는 오른쪽 어깨가 맞아서 현장에 엎어져서 간신히 마루까지 기어 나오고
다른 경관들도 총소리를 듣고는 밖으로 나와서 다시 총을 쏘며 체포하고자 할 때에 범인은 그 집 벽을 뚫다가 발가락까지 부러뜨리고 그 옆 74번지 집을 지나 나가고자 하였으나 길이 없으므로 다시 담을 넘어 76번지의 집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나 그 집 주인은 집에 들이지를 않고 나가기를 독촉하므로 다시 72번지 집으로 넘어가서 몸을 피하고 있는데 경관들은 그때에야 범인이 이리로 넘어온 줄을 알고 총을 쏘며 항복하기를 바랬으나 범인은 조금도 그러지 않고 서로 총알을 나누다가 마침내 참사하게 되었더라. 사람들이 눈물 짓게 만드는 피 흐르는 시신. 눈 속으로 다녀서 무릎까지 열고 부러진 발가락에서는 피가 흘러 3시간 동안이나 경관대와 총을 쏘며 싸운 김상옥의 시체는 그 후 위사와 경관의 손을 거쳐서 자기 유족에게로 인도되었는데 그는 원래 삼판동 사건이 발생한 후로는 눈이 많이 쌓인 남산을 넘어갔으므로 발은 물론이요 무릎까지 열어서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데다가 겸하여 효제동에서 경관대를 피해 나가느라고 벽을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져서 흐르는 피는 그가 서 있던 곳마다 붉어졌고 죽은 후에까지 흘러서 총알 맞은 곳에서 흐르는 피와 함께 땅을 붉게 하였더라. 1923년 경성시가전 5편 경성시가전의 전말 2부 1921년 3월 16일자 조선일보 변화와 난관이 많은 그 일생 큰 뜻에 비해 짧았던 34세 원래 가난한 집에서 출생하였으나 어릴 때부터 뜻이 굳고 공부에 열심 앞에 쓴 바와 같이 효제동에서 경관과 맹렬히 격투하다가 즉사한 김상옥은 원래 시내 종로 6정목에서 출생하였는데 그 후에 시내 창신동 480번지로 이사하여 금일까지 살아오던 바 그의 부친 김귀현 씨는 본래 가세가 공궁하여 남학실을 팔아 생활하므로 아들은 삼형제나 두었으나 공부를 시키지 못하고 그가 8살 되던 해에 챗불 짜는 직공이 되어 10살까지 거기에 종사하였고 그 이듬해에 다시 소 편자 가리하는 영업에 종사하여 16세까지 지내다가 17세 되던 해 가을에 어떤 동무의 소개로 동대문 예배당에 입교하여 선교사의 강연을 듣고 공부가 인생에 필요한 것을 깨달아 그 해 겨울부터 자기가 자습하여 낮에는 직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천자를 익히고 그것을 마친 후에 다시 동몽선습을 마치고 그 후에는 사립동흥야학교 영어과에 통학하며 먼저 경영하던 직업을 변경하여 동대문 예배당 안에서 성경책과 기타 다른 책을 팔면서 부모와 형에게 3년간 공부할 학비를 청구하였으나 받아내지 못하므로 간간히 지방에 출장하여 전도도 하며 서적과 약품 같은 것도 팔아서 겨우 돈량이나 만들어 스스로 철공장을 세우고 여러가지 철물로 작업을 삼다가 그가 20세 되던 해 2월경에 분가하여 창신동에 있는 지금 자택에다가 명덕창이라는 상으로 철물상을 경영하여 가며 역시 공부와 종교에 열심히 종사하던 중 24세 되던 해 10월에 정의종 씨의 장녀와 동대문 예배당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거행하고 그 후 그의 몸에서 자녀 남매를 생산까지 하였는데 어떠한 형편으로 장씨라는 여자에게 다시 결혼하게 되었더니 동대문 예배당에서는 첩을 얻은 즉 교리에 위반된다 하여 출교를 당하였으나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치루었다 하며 그 후에는 다시 말총모자 만들기를 시작하였으나 역시 성공을 못하고 다시 양말 짜는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조선 독립운동이 맹렬하게 일어나 경향을 물러나고 그 운동이 퍼짐으로 그의 하던 직업은 중지하고 혁신공보라는 신문을 자택에서 발행하여 경성 시민의 이목을 깨우치다가 그해 6월에 종로경찰서에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에까지 넘어갔다가 증거의 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되고 10월 2일에 무죄로 방면되었더라. 2차의 계획. 미국 위원단 입경 시 6혈표를 가지고 이 일을 계획하다가 불기소로 방면된 그는 조금도 주의를 변함없이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 후
32세의 미국 위원단이 조선에 시찰하여 왔을 때에 상해 임시정부와 연락하여 육혈포까지 갖다 두고 중대한 운동을 계획하는 중에 경관에게 발각되어 실패를 당하고 경관의 포위를 용맹스럽게 해치고 7월 22일에 상해로 건너갔는데 그때에 마침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를 찾아갔던 한우성만 현장에서 체포되어 그 이외 여러 사람까지도 합 16명이 수감되었고 그 이듬해 6월에 그는 다시 경성으로 들어와서 한 달 동안이나 체류하면서 그의 아내 장씨까지 데리고 상해로 건너갔다가 장씨는 불행히 신병으로 인하여 작년 봄에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이별하고 작년 10월 15일에 또다시 경성에 들어와서 무엇인지 계획하다가 마침내 비참한 총알에 혼을 지었더라. 안장 당일 경관의 경계 속에서 무사하게 안장하다. 1월 17일 새벽에 시내 삼판동에서 경관 한 사람을 죽이고 두 사람을 중상케 한 김상옥은 그 후에 다시 효제동에서 경관대와 충돌하여 3시간 동안을 계속하여 최후까지 분투하다가 참사한 바 그 후 위사의 검시를 받고 동대문서 순사의 손을 경유하여 그의 유족에게 인도하였던 바 피에 젖은 시체를 받은 그의 가족은 눈물도 특별히 흘릴 여가가 없이 이틀 저녁을 자기가 평소에 거하던 침소에 두었다가 27일 오후 3시에 자기 집을 출발하여 경관의 경계 속에서 고양군 숭인면 이문동 뒷산에다가 매장을 하게 되었는데 아는 사람은 아나 모르는 사람은 근처에서도 감감하게 알지 못하게 되었으며 안다고 하더라도 눈살 곱지 않은 경관의 눈이 무서워 별로 주문객은 많지 못하였으나 부근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모였다 하며 그 중에도 8살 먹은 김상옥 아들의 처량한 우는 소리는 조문객의 긴장을 녹이는 듯하였다더라. 3.1당에서 추도대회 제4회 독립당원 일동의 주최 이력을 슬픈 말소리로 설명할 때에 듣는 사람은 눈물을 금할 수 없었다. 앞에서 기록한 김상옥의 부음을 들은 상해에 있는 조선 독립당원들은 지난달 17일 하루 2시에 3.1당에서 추도회를 열고 한국노병회 이사 윤기섭 씨 사회하에서 임시정부 외교총장 조영은 씨의 추도문 낭독이 있었고 위정대 대이사 조안구 씨의 추도 연설이 있었는데 죽은 사람의 생전 이력과 고생하던 정황과 열렬한 성의를 슬픈 말소리로 목이 메이게 설명할 때에 듣는 사람들은 눈물을 금할 수 없었으며 일동이 비분간계한 추도가를 부르고 산회하였는데 당일 참례한 사람이 400여 명이나 되어 잠옷 성대하였다더라. 기소는 8명, 12명은 불기소, 검사의 취조는 다 마친 모양. 앞에 기록한 사실에 대하여 연루 혐의로 수십 명을 체포하여 취조하던 바 검사국에서 8명만 기소를 하고 12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를 하였으며 김상옥은 범죄 사실이 확실하나 이 세상에서는 찾으려야 찾을 수 없고 만나려야 만날 수 없는 객이 되었으므로 자연 불기소가 되었다는데 현재 기소된 8명의 주소와 이름은 아래와 같더라. 주소는 생략합니다. 김한, 전우진, 안홍환, 이혜수, 서병두, 정설교, 신화수, 윤익중 20여 명의 연루자를 체포. 최근 검사국에서 취조한 전후 사실. 김상옥은 작년 12월 1일에 입경하여 교묘하게 다니며 활동하던 복잡한 내용. 이에 대하여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취조한 전후의 사실을 듣건대 피고 김한은 일찍이 상해 임시정부 법무국장이 되었던 일이 있어 이시영 씨 및 김원봉 씨와 전부터 알던 터인데 현지 무산자 동맹 회의 위원이 되어 가지고 정치의 변혁을 항상 계획하는 바 전기 김원봉 등은 조선 독립자금을 구하고자 하여 조선 내에 폭탄을 들여보내서 이것을 사용하고 또는 인심을 어지럽게 하여 자금 확보를 계획하고 작년 8월 중에 이응명이라는 사람을 특파원으로 보내어서 김한에게 부탁하되 폭탄이 가거든 맡아두었다가 상해에서 파견한 사람이 가거든 주라는 위례를 받고 피고 김한은 시내 인사동 7번지 하숙집 하는 이수명의 집을 통신소로 정하여 통신을 하고 작년 9월 중순에 김원봉이 특파한 박선이란 사람으로부터
폭탄을 안동현까지 가져오고 일주일 후에 도착한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그 뒤 소식이 없으므로 그 사람을 그리로 보내어 그 내용을 탐문케 하고 한편으로는 김원봉에게 이 뜻을 통신하여 폭탄과 파견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중인데 이때 마침 3년 전에 미국 유연단이 입경하였을 때에 경성에서 암살단을 조직하고 폭탄을 사용할 일을 계획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김상옥이 작년 11월 중에 김원봉으로부터 조선에 들어가서 피고 김한에게 면회하고 전기의 계획을 실행하라는 지휘를 받고 김상옥이 원래부터 알던 피고 안홍한에게 이 뜻을 말한 후 동시에 육혈표 4정과 배일 문서를 트렁크 식목상자에다 눕혀가지고 12월 1일에 경성에 들어와 그의 경력과 목적을 아는 전우진의 집에 가서 투숙하고 피고 안홍한은 정설교에게 소개하고 그 집에서 유숙하였으며 김상옥 등이 상해로부터 가지고 온 육혈포 등은 그곳에 보관한 후에 전우진과 안홍한을 보내어 전후 3번이나 김한과 상의하고 그 후에는 김상옥이 2번이나 무산자 동맹회에 와서 상의하였으나 김원봉에게서 온 폭탄은 그때까지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비상이 걱정 중에 있었다 하며 피고 정설교는 전기 계획을 알고 피고 안홍한을 자기 집에 둔 후에 김상옥을 돌봐주라 하여 12월 17, 18일경에 피고 윤익중, 신화수에게 돌봐줄 곳을 알아보라는 서신을 발송하였으므로 두 사람은 이에 응하여 그곳을 나와서 강화문동 최모의 집에서 유숙하며 피고 이혜수 집에서 피고 등을 면회하고 김상옥의 계획에 찬동하여 독립자금으로 1,000원씩을 주기로 언약하고 피고 윤익중은 즉석에서 현금 50원을 준 후 그 뒤에 다시 이혜수의 손을 거쳐 현금 100원을 김상옥에게 교부하고 그 후에 다시 시내에 배부할 배일 문서와 기타 영수증에 찍을 도장을 서병대에게 위례하여 현금 20원을 주고 새기게 하였으며 그 후 이혜수는 삼판통에서 김상옥이 타무라 순사를 죽이고 겸하여 두 경찰을 중상케 한 줄을 알면서도 1월 22일에 또 자기 집에다가 은닉한 사실이라고 하였더라. 1923년 경성시가전 6편 사건 연루자에 대한 재판 일부 1921년 5월 13일자 조선일보 김상옥 사건 연루의 공판 방청객은 정각 전부터 서로 앞다투어 입장 피고 가족들은 방청석에서 눈물 흘리고 조리가 분명한 김한의 답변에는 모두가 탐복 금년 1월 17일에 시내 삼판동에서 육혈포로 타무라 순사부장을 쏴 죽이고 계속하여 시내 효제동에서 3시간가량이나 경관대와 일대 전쟁을 하여 세상 사람을 놀래킨 김상옥 사건은 최근 3, 4개월을 두고 종로경찰서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동사건의 연루자를 취조하여 왔으나 세상에서는 아직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여 궁금하게 여기더니 검사의 취조를 마친 지도 거의 한 달이나 된 어제에야 겨우 경성지방법원 형사부 제7호 법정에서 공판을 개정하였는데 새벽부터 달려드는 방청객은 지방법원 넓은 마당에 가득하여 서로 방청권을 얻고자 싸움을 하며 법정에는 3시 재판장을 시작하여 오하라 검사가 자리에 앉은 후 피고 6명이 법정에 나타나는데 헬쑥한 얼굴에는 감옥살이의 고초를 말하는 듯하여 방청석에 있는 그들의 가족으로 하여금 자연히 눈물을 흘리게 하더라. 벽두의 김한 신문 판사가 묻는 말에 도리어 가끔 반문 먼저 피고 일동을 불러 세우고 각각 주소, 직업, 연령을 물었는데 피고 중에 전우진은 병으로 인하여 출석지 못하고 그 외에 6사람만 출석하였는데 판사는 먼저 김한을 불러 세우고 그 전에 처벌은 없었나? 없었소. 피고는 대정 8년 임시정부 법무국장이 된 일이 있었나? 그해 11월인데 법무국장은 아니오. 비서국장으로 신문에 난 일은 있었소. 그전에는 무엇을 하였나? 명치 41년 전부터 지금까지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는 사회문제 연구를 제일 많이 하였소. 관동 방면으로 돌아다녔나? 그렇소. 동경에도 있었나? 있었소. 대정 11년 11월에
상해 위열단장 김원봉의 부하 이씨가 와서 폭탄에 대하여 상의한 일이 있었다 하니 사실인가? 6, 7월이 된 일을 기억할 수는 없으나 위열단인 줄도 모르고 이운영이가 와서 이야기하였으나 폭탄 이야기는 없었소. 그때 김원봉으로부터 소개장이나 신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던가? 없었소.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였나? 김원봉이가 나에게 위례할 일이 있을 터이니 듣겠느냐 하기로 힘이 있는 데까지는 듣겠다고 하였소. 위례할 일은 무엇이라고 하지 않았나? 없었소. 폭탄 수입은 계획일 뿐 간접으로 김원봉의 위례는 승낙, 계획도 하였으나 실행은 없었다. 그것이 폭탄 이야기가 아니었었나 하고 그 다음에 알았소. 김원봉이가 폭탄을 안동현까지 가지고 오면 그 후에는 자기가 갔다가 조선위대 건물을 파괴하기로 비용 6천원을 청구한 일이 있었나? 전혀 없었소. 돈 청구는 있었으나 액수는 없었소. 김원봉에게 청구하였나? 아니요. 이운영에게 청구하였소. 작년 7월 하순경에 이씨가 상해를 갔다 온 것이 사실인가? 갔다 왔소. 1,300원은 가져왔소. 돈을 가져오다가 중간에서 폭탄 운수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것은 모르겠소. 그러나 이씨가 약방을 안동현에 낸다고 하여 다소 사용한다 하였소. 이운영의 말을 들으면 김원봉에게 6천원을 청구하였다가 2천원이 왔었는데 그 후에 이운영에게 200원을 주었다던데 6천원이라 하면 처음 듣는 말이오. 그 다음에 이씨가 왔을 때에는 무슨 말을 하였는가? 폭탄을 보낸다고 하였소. 승낙하였나? 승낙하였소. 상해와 통신을 하기 위하여 시내 인사동 7번지 이수영의 집을 통신소로 정한 일이 있나? 그리하였소. 그 후 9월 중순경에 김원봉에게서 서신이 왔었나? 왔었소. 그 사람과 폭탄 이야기가 있었나? 있었소. 상해에서 폭탄을 발송하였는데 곧 오겠으므로 자기가 왔다고 합디다. 일부가 안동현에 왔다고 하였나? 그리하였소. 일주일 후에도 오지 않으므로 이유를 알고자 간 일이 있었나? 그리하였소. 그 뒤에 서신은 안 왔나? 안 왔소. 그래서 피고는 김원봉에게 대하여 폭탄이 어찌 되었느냐고 물었나? 그리하였소. 그 후에 답이 왔는데 도로 상해로 갔다고 하였습디다. 그 후에 안동현은 형편이 좋지 못한즉 다시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한 편지가 있었나? 다시 한다고 한 편지는 있었소. 대정 11년 11월에 김상옥이가 상해에서 온 것을 모르나? 알지 못하오. 1월 7일에 김운선이라 하는 사람을 면회한 일이 있나? 그런 일이 있으나 9일인지 10일인지 모르겠소. 그때 그 사람은 폭탄을 받으러 오지 않았던가? 아니요. 상해에서 폭탄이 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왔느냐고 묻기에 안 왔다고 하였소. 대체 김상옥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를 물었는가? 그런 말은 없었소. 조선에 오고자 왔다고 합디다. 군자금 모집에 대하여 왔다고 하지 않았나? 그 말은 없었소. 매사에 돈으로 인하여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할 뿐이었소. 조선은행 파괴 계획. 김상옥은 이시영 씨의 소개. 김상옥과 김원봉은 서로 아는지. 피고는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 일. 김상옥은 폭탄을 조선은행에 던져서 민심을 소동케 한 후에 돈을 모집고자 함이 아닌가? 나이사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소. 김원봉과 김상옥과는 아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 전에 김원봉에게는 사실 전부를 부인한 일이 있었으니까 김원봉의 사람이면 내게 올 리도 없고 겸하여 그 사람은 이시영의 소개로 왔었소. 피고는 김원봉이가 조직한 위열단의 내용을 아는가? 김원봉이부터 알지 못하오. 피고가 상해에 있을 때에도 만나지 못하였나? 알지 못하였소. 피고는 조선 독립에 대하여 어떤 희망과 계획이 있나? 계획은 너무 막연하고 희망 여부 역시 전부 자연에 맡겨두는 바이요. 피고가 김원봉과 친한 것을 보면 러시아 과격주의를 동조함이 아닌가? 김원봉이가 과격파인가요? 하고 도로 반문하고 이어서 그 주위에
동조함을 물은 것인지 그 사람의 동조함을 물은 것인지 반문한 후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에 동조도 못하오. 피고 1 개인으로는 동조하는가? 러시아 과격파라고 묻기에 너무 이상하여 대답할 수 없소마는 그 주의를 물으면 대답하겠소. 피고에게 온 돈 2,000원이 러시아에서 온 것이 아닌가? 아니요. 그러면 받지를 않았겠소. 하고 물러났는데 피고는 조금도 굴하는 빛이 없이 조리 있게 나오는 답변은 실로 보는 사람들이 놀래더라. 변호사가 7인, 법조계에서 이름난 7 변호사가 노력 중. 앞서 살펴본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7사람의 변호사가 변호에 노력하였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래와 같더라. 이승우, 최진, 김병로, 허헌, 김용무, 김태영, 이종성. 안홍안의 신문, 김상옥과 같이 왔으나 내용은 자세히 몰랐소. 그 다음으로 안홍안을 불렀는데 피고는 아직 나이도 어린 터에 푸른 감옥 옷을 입고 나서 똑똑하게 대답을 하는데 대정 11년 10월 중에 김상옥과 함께 상해를 출발하였나? 함께 오지 않으려 하였으나 준비를 다 해놓고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기에 함께 왔소. 그때는 찬성하지 않았어도 그 전에는 찬성하였는가? 찬성은 없고 반대도 없었소. 피고가 조선에 온 것은 무슨 목적인가? 함께 가자고 하니까 함께 올 뿐이요. 그래서 천진, 봉천을 경유하여 11월에 왔나? 그랬소. 그때 김상옥으로 말하면 이중 가방에 육혈포와 문서를 넣어 가지고 왔는가? 그것은 알지 못하오. 그 가방은 봉천부터는 김상옥의 이름으로 붙이지 않고 피고의 이름으로 붙인 것은 사실인가? 김상옥이가 뒤에 있어서 차가 떠나도록 나오지 않으므로 자연 나의 이름으로 붙이게 되었소. 피고는 11월 1일에 경성역에 내리고 김상옥은 신촌역에 내렸나? 그랬소. 그래서 전우진을 찾아가서 김상옥과 같이 왔다는 말을 하였나? 그랬소. 그러한 후에 전우진의 소개로 종로 오정옥에 가서 있게 되었소. 12월 3일에 경성역에 가서 가방을 찾아왔나? 그리하였소. 피고는 폭탄을 던진다거나 베일 문서를 던지다 함에 대하여는 승낙하였는가? 상해에 있을 때 재상가나 밀고 하는 사람에게 폭탄을 던지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찬성도 반대도 없었소. 이 권총은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왔나? 그것은 알지 못하고 육혈포 2개는 김상옥이가 가진 것을 보았소. 김상옥의 말에 의하여 김한에게 폭탄을 가져오라 한 일은 있었나? 폭탄 이야기는 없었고 전우진과 함께 가라고 하여 3번 갔었소. 정설교의 답변. 돈을 거두라는 말은 김상옥에게 들었소. 안홍안의 신문을 마치고 다시 피고 중에 정설교를 불러서 전과 유물을 먹고 계속하여 안홍안을 피고의 집에 유숙시킨 일이 있었나? 전우진의 소개로 그리 한 일이 있었소. 안홍안 만났던 날 밤에 전우진의 집에 가서 김상옥을 만나고 폭탄 이야기가 있었나? 다른 말은 없었고 김상옥이가 상해에 있던 이야기와 상처한 이야기가 있었을 뿐이요. 그 후에는 김상옥에게 귀국 사정을 들은 일이 있었나? 있었소. 폭탄을 가지고 가서 협박을 하고 돈을 거두려 함이라는 말을 들었소. 피고에게 4,500원을 내라고 하였는가? 그리하였소. 피고가 이 돈을 주자고 시골에 간 일이 있지 않았나? 전혀 없었소. 윤익중과 신화수에게 오라고 하는 편지 한 일이 있었나? 있었습니다. 김상옥의 위례로 2사람에게 오라는 편지를 보내었었소. 등의 신문이 끝나고 윤익중의 답변. 금전 원조는 사실. 미국 위원단 올 때의 암살단의 혐의 전과. 그 다음에는 피고 윤익중을 불러 세우고 전과 유무를 물음에 있었다 하고 계속하여 전번에는 미국 위원단이 올 때에 암살대 사건으로 징역을 하였지. 그러한 혐의로 하였었소. 그때 김상옥도 있었지? 있었소. 그 후에 피고들은 체포되고 김상옥은 상해로 갔던가? 가고 안 간 것도 몰랐소. 추록한 후에 고향에 가 있더니 정설구의 편지로 김상옥이가 온 것을 알고 상경하였나?
그 편지를 보기 전에 동아일보사에 일이 있어 겸하여 왔었소. 입경하면서 효재동 73번지에 가서 김상옥을 만난 일이 있나? 있었소. 그때의 그 사람의 목적은 폭탄을 사용하여 자금 모집 등의 말이 있든가? 그의 말은 그중 곤란한 것은 금전인데 이것이 정되지 않으면 폭탄이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소. 피고에게도 돈을 내라고 해서 돈 1,000원을 낸 일이 있었나? 그리하였소. 그러나 사실 내용을 말하면 먼저 1,000원을 얻어달라고 하기에 1,000원이 될 수가 없다고 하였더니 그러면 노잣돈이라도 달라고 하기로 가졌던 돈 50원을 주었고 그 후에 100원을 또 이에서 손을 거쳐서 주었소. 돈 100원을 준 것은 김상옥이가 삼판통에서 순사 죽인 후의 일이 아닌가? 그것은 알 수 없고 이예수의 동생 이응명이가 상경하는 편을 이용하여 김상옥에게 보내달라고 할 뿐이요. 조각에 대하여 서병두에게 당부함이 있었나? 있었소. 그런데 김상옥이의 위탁을 받아서 준 일이 있었소. 서병두에게 말하기를 김상옥의 부탁이라고 하거든 해주라고 하였소. 오후에 김상옥이를 돈을 줄 때가 바로 종로서에 폭탄이 터진 다음이 아닌가? 그렇소. 그때의 김상옥이가 무엇이라고 하든가? 공연이 철저하지 못하여 사람만 못살게 하는 것이라고 합디다. 김상옥이가 자기가 던졌다는 모양은 없었던가? 그것은 없었소. 그때 준 돈은 여비로 준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소. 신화수의 답변. 저 건너 김부인이 와서 좀 보자고 한다는 편지. 그 다음에는 다시 신화수를 불러 세우고 전과 유무를 물으매 피고는 이전에 암살 때 원고를 써준 일로 인하여 징역한 일이 있다고 하고 다시 신문을 계속하였다. 그대도 편지를 보고 왔나? 그리하였소. 그 편지에는 무엇이라 하였든가? 그 편지에는 저 건너서 김부인이 와서 보자고 한다고 하였습디다. 그래서 1월 3, 4일에 김상옥과 면회한 일이 있었나? 있었소. 그때에 김상옥이가 폭탄을 사용하여 군자금을 얻겠다고 하였는가? 그런 일은 없었소. 피고에게도 1,000원을 내놓으라고 하여 승낙한 일이 있었나? 없었소. 그 후에도 계속하여 금전 문제에 대하여 자세히 묻고 내분했다. 서병두의 답변. 돈을 받고 인장을 새겼으나 다른 내용은 자세히 모른다고. 그 다음에는 피고 중 서병두를 불러서 세우고 피고도 역시 제 명령 위반으로 징역한 일이 있느냐 하는 데 대하여 묻고 대답이 끝난 후에 다시 본 문제에 들어가서 신문을 시작하였다. 11년 12월 20일경에 윤익중이가 피고에게 가서 불온문서에 사용할 인장을 조각하라는 위례가 있었나? 있었소. 비용으로 20원을 받았나? 그리하였소. 그때에 김상옥이가 폭탄을 사용하고 불온문서를 배부할 줄 알았나? 그것은 정연히 몰랐소. 하고 그 다음에는 전부를 불러 세우고 여러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증거가 확실하니 별로 증거가 없어도 좋겠다고 하더라. 이 양은 인사불성. 병차를 타고 왔다가 즉시 집으로 돌아가. 피고 중에 한 사람인 이예수는 아직까지 병석에 누워 있던 바 어제는 공판을 개정한다 하므로 아픈 몸을 불구하고 병차에다가 죽어가는 몸을 싣고 지방법원까지 왔었으나 여러 가지의 생각이 복잡함이 있었든지 병차에 부대낀 연고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인사불성이 되어 신문도 받지 못하고 도로 자택으로 돌아갔더라. 검사의 구형. 최상은 기만 5년, 최하가 1년 6월. 그 다음이 담당인 오하라 검사로부터 일장 논고가 있은 후 아래와 같은 구형이 있었고 동 1시 20분경에 재판장으로부터 잠깐 동안 휴게하겠다고 선언하여 1시간가량 패정하였다가 동 오후 2시경에 계속 신문이 있었다더라. 기만 징역 5년, 윤익중 동 3년, 신화수 동 2년 6월, 안홍안, 서병두 각자 2년, 정설교 1년 6월. 1923년 경성시가전 7편. 사건 연루자에 대한 재판 2부. 사건 연루자에 대한 재판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될 재령 제7호에 대해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재령 제7호는 3.1운동이 일어난 후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법령입니다. 조선총독부는 입법기관이 아니기에 법령을 제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따라서 법령이 아닌 조선총독의 행정명령인 것입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내무부 장관령인 것입니다. 웃긴 것은 행정명령의 내용에 형벌 규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간단한 법률이지만 이를 어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이제 경성시가전 7편 사건 연루자에 대한 재판 2부를 시작합니다. 1923년 5월 14일자 조선일보 김상옥 사건 공판의 변론. 조리 있고 가장 열렬한 김병로 씨의 주장. 독립을 희망함은 조선인 전체가 다 같은 것이요. 피고들도 생각으로 찬동할 뿐이요. 실행은 없었음. 김상옥 사건의 공판은 피고의 신문이 끝난 후로 오후 1시부터 잠깐 휴게하였다가 약 30분 후에 다시 계속 개명하고 먼저 변호사 김태영이 일어나 피고 중에 한 사람인 신하수에 대하여 무죄를 강경히 주장하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 김병로 씨가 일어나서 피고 중에 윤익중, 신하수 두 사람의 변론이 시작되었는데 그는 목청을 돋워 가지고 법정이 떠나갈 만치 소리를 질러 말하되 조선 독립을 희망하는 사상은 조선인 전체가 가진 것이라 피고 등의 한 일을 보면 김상옥으로 말하면 삼판통에서 타무라 순사를 죽였고 계속하여 몇 사람의 경관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사실이 표현된 죄상이라 할 것이나 그 외에 현재 법정에 나타난 피고 등은 자신의 사상으로는 그 주위에 공명되고 계획상 어떠한 일을 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나 사실은 2000만의 조선 민족이 독립사상을 가진 것과 같은 그들의 사상에 지나지 못하는 것임을 경찰서와 검사국의 기록을 보아도 명백한 사실이라. 그런데 이것을 정치의 변혁을 도모함이라 하여 재령 7호 위반이라고 법에 처한다 하면 이것은 재령 제7호라는 법을 구성하여 양민을 억지로 법의 그물에다가 잡아넣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뿐더러 이것을 감독관이 색안경으로 인민을 대하여 억지로 처벌하는 데 지나지 못하는 바이니 일본 국가에 대하여도 치욕이 아닌가 의심하는 바이라. 그런데 더구나 피고 윤익중으로 말하면 상당한 자산가이라. 만약 적극적으로 군자금을 조달할 생각이 있었으면 김상옥이가 청구한 1,000원은 고사하고 10,000원이라도 수용할 수가 있을 터인데 기록과 같이 180원만을 제공한 것을 보면 수차의 편지와 안면과 위협에 이기지 못하여 내놓은 것이 분명한 바이며 이전에 미국 의원단이 들어올 때에 같은 행위를 했던 공범자라고 처벌한다 하면 이것은 회개한 양면으로도 다시금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바이라고 웅변으로 피고들의 무직함을 변론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청년 변호사 이종성 씨가 일어서서 신하수의 변론을 계속하여 신하수의 상경으로 말하면 김상옥이가 왔다는 통지도 없이 다만 김씨 부인이 왔다는 통지를 받고 기타의 용어로 입경하였다가 의외로 김상옥을 만난 일이 있을 뿐이며 상의할 때에도 다른 이야기는 없이 돈을 조달하라고 하였으나 그것을 거절한 것을 보면 오히려 위협을 받은 사람에 지나지 못하는 바이라. 이것이 무슨 죄가 성립이 되며 이것으로 어찌 가담한 행적이라 하겠느냐고 장시간 동안을 변론하고 그 다음에는 역시 청년 변호사 김용무 씨가 일어나서 정설교, 윤익중에게 대한 변론이 있었더라. 김한의 직접 변론은 불어 피고석에서 갑자기 청구하다가 변호사의 변론이 마친 후에 하라고 오는 17일에 다시 계속 개정할 터. 앞에서와 같이 변론이 있은 후 시간이 늦었으므로 장차 폐정하게 되었는데 피고 중 김한이 일어서서 말하기를 변호사의 변론을 잠깐 중지하고 자기가 두어 마디 말을 하겠다 하매 재판장은 변호사의 변론이 다 마친 뒤에 말하라 하고 허락하지 않으므로 할 일 없이 가슴을 어루만지며 앉게 되고 나머지 변론은 오는 17일에 계속하기로 하고 폐정하였다더라. 1923년 5월 19일자 조선일보 모든 불평을 큰 고민 없이 진술. 그제 김상옥 사건 공판정에서
여러 변호사의 법리적 변론이 끝이 난 뒤에는 피고 김한의 진술은 충분히 불평을 부르짖어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김상옥 사건의 계속 변론은 그제 오후 1시 반부터 경성지방법원 형사부 7호 법정에서 개정하였는데 미우라 재판장과 오하라 담임검사가 착석한 후에 피고석에는 병중의 고통을 받는 이혜수, 전우진 두 사람을 제외하고 다 출석하였으며 방청석에는 빈틈없이 만원을 이루었는데 먼저 변호사 최진 씨가 일어나 김한에 대한 변호를 하였는데 그 대개를 소개하건대 피고 김한으로 말하면 어떠한 현전 사실도 없을 뿐더러 이것이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민족적 사명으로 한 것인즉 그의 인격상 동정치 않을 수 없을 바이라 하고 계속하여 그가 무산자 동맹회 위원이라 하여 색안경으로 본다 하면 조선민족 전체는 무산자이라. 그러므로 조선 안에서는 살 수가 없는 고로 동으로는 일본으로 서로는 중국으로 연년이 나가는 것이 목도하는 사실이라. 그런 고로 그들을 위하여 또는 조선민족 전체를 위하여 무엇이나 하나 하여 보고자 하여 이것을 조직함인데 이것이 무엇이 그리 죄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임시정부원인 이시영과 아는 것으로 말하면 이시영은 전 한국시대의 판사이므로 그때부터 친한 것인즉 그것이 또한 무슨 죄가 될 것이 있느냐 하고 어떠한 점으로 보든지 피고는 당연 무죄라 주장하였더라. 사상의 불변, 민족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그 다음에는 허현 씨가 일어나서 먼저 김한에 대한 변론을 시작하는데 대개를 소개하면 피고 김한은 민족주의로 간주하는가 또는 당국이나 일반이 인정하는 사회주의자로 보는가 기록 전체를 살펴보아도 판명이 되지 않으니 과연 무슨 주의인지를 알 수가 없는 터이라. 일찍이 피고 김한이가 그의 친구 모 씨에게 한 말을 들으면 그는 일생을 무산계급에 있는 민족을 위하여 무엇이나 하나 제공하여 보겠다 하였고 겸하여 조선 독립운동을 부인하였은즉 이만 보더라도 그 사회주의자임은 변호사 자신뿐 아니라 일반이 인정하는 바이라. 그런데 만약 민족주의자와 같이 어떠한 사건을 계획하였다 하면 이것은 그의 주의에 모순되는 바이요 겸하여 거절한 것은 피고의 진술에 위하여 표현한 사실인즉 이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명확한 바이라 하였고 그 다음에는 안홍한에 대하여 역시 학생시대로 공부를 하다가 위협에 못 이겨 참가한 바이라 하여 당연 무죄를 주장하였더라. 조선인의 양진로 진화론을 인용하여 장시간 변론. 조선 사람은 다 재령 위반범이 돼야 생존권을 일본인에게 주어버릴라. 변호사의 열렬하고도 조리 있는 변호가 끝나자 판사는 피고석을 보며 무슨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피고 중에 김한이가 일어나며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유창한 일본말로 변론을 시작하였는데 대개를 소개하건대 피고가 만약 김상옥과 어떠한 모의를 하다가 발각되었다 하면 피고는 인격을 주장하는 자이라 검사의 구형인 5년은 고사하고 10년이라도 긍정할 바위외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있어 5년이거니 10년이거니 나의 감형론을 주장함이 아니요 나의 조직한 무산자 동맹회를 이상히 보는 고로 거기에 대한 말을 하겠소 하더니 계속하여 소리를 높여 조선 민족은 살아나가는데 두 가지의 길이 있으니 재령 위반의 범인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희생하려 하는 것이 조선인의 사명이 있는지 또는 문명이 있는지 한 처지에 있는 것은 재판장도 짐작하실 바외다. 대개 무엇이든지 자연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니 비유하여 말하면 하늘에 있는 달이 1000년이 지나거나 10,000년이 지나거나 그 가는 길과 자리가 바뀌지 않는 것도 자연이요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이나 배고플 때 빵을 구하는 것은 조선인이거나 일본인이거나 세계 각국 인종으로 모두 같은 바 자연일 것이라. 그러므로 무엇이나 생물은 일정한 구요물이 아니요 유동물이라. 그런 고로 항상 변하였다가 자라다가 그 중에는 병들기도 하고 놀기도 하다가 죽는 것이 생물의 본성이라. 그런데 더구나 위식이 있다는 사람이리요. 위식 있는 사람을 구속하여 생존권을 각 방면으로 탈취하게 되었으니 죽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무엇이 있으리요.
혁명의 위의, 혁명이라는 것을 위험시하지 말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생물은 일정한 고유물이 아니요 유동물인데 그 중에도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는 법이라. 그런데 일본 정부나 조선 총독부에서 과연 인생을 인생으로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요. 인생으로 말하면 일개 조그마한 버러지가 진화된 물건이라. 그런 고로 피고는 혁명을 부르짖노라. 그러나 혁명이라고 하면 당국에서는 큰 일이나 난 듯이 위협시하고 야단이나 난 듯이 생각하나 이것은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오. 아메바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혁명이요. 원숭이가 인생으로 화하였다는 것도 혁명이요. 닭이 알을 까서 병아리가 되는 것도 혁명인즉 그렇게 위협시하면 병아리도 죽여야 할 것이요 원숭이도 죽여야 할 것이외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명치 유신도 혁명이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각국이 혁명 안하고 문명된 나라가 있지 아니함은 피고보다도 재판장이 먼저 알 바 이외다. 누구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폭탄으로 깨뜨리는 것은 찬성할 리는 있을 리가 없소. 그런데 이 손에다가 수갑을 차고 있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소? 개성을 존중. 사람인 이상에는 그의 개성이 있다.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개성이 있는 법위에다. 이것은 어린아이이거나 어른이거나 일본인이거나 조선인이거나 또는 인생 외의 다른 동물이라 하여도 반드시 거기에는 개성이 있소. 개성인 그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소. 개성의 자유는 반드시 주어야 할 줄로 생각하는 바이요. 사람이 살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또는 어떤 나라 사람이거나 요구하는 것인 동시에 생물의 권리요 의무이에다. 이것은 배고플 때에 밥을 찾는 것이나 목마를 때에 물을 찾는 것이나 일반이외다. 그런데 그러한 동족을 위하여 일을 하여 볼까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죄의 이오리까? 그러나 이 자리에서 판사나 검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오. 법률의 제도가 이러하고 사회적 위식이 이러한지라 누구를 원망하며 하소연하리오마는 감옥에 들어가서 콩밥을 먹는 피고의 정경과 5년이라는 징역을 구형하는 검사의 심리가 어떠할까 하는 것은 사람의 위식에 맡겨 판단할 바 이외다. 나라 망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고통. 17, 8년 동안 방랑의 생활에 눈물도 많았고 울음도 많았소. 피고가 조선을 떠나 중국 방면으로 방랑한 것은 벌써 17, 8년 전 이외다. 그렇게 방랑할 때에는 참으로 목을 놓아 울 때도 한두 번이 아니요 눈물을 흘리며 돌아다니기도 10번이나 100번뿐이 아니었소. 겸하여 이란 합병이 된 뒤에는 러시아를 가거나 중국에를 가거나 만국 인종이라고 하여 학대를 받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소. 이러한 제도 속에서 생활하여 올 때에 입으로 부르느니 세상의 불평이요 현상 타파였습니다. 혹은 자기 몸을 죽여서 귀신이 되어 버리기라도 하였으면 하였소. 이것은 아마도 피고뿐이 아니라 남북 만주에 있는 200여만인의 다 같은 고통일 것이외다. 그러나 상해를 떠나서 고국이라고 돌아올 때에는 무한히 반가웠소. 고국에를 가면 그립던 산천도 구경하고 부모도 배웠고 친한 친구도 만나려니 하는 것이 무한히 기뻤소. 이것은 일본인이거나 서양인이거나 다 같은 심리일 것이요. 그러나 모국이라고 들어오는 첫 걸음에 압록강을 건널 때의 광경은 과연 어떠하였겠소. 헌병과 순사는 눈을 두르며 판사의 주의가 있어서 말이 좀 불철저하게 되었다. 보고 있소. 조선인의 생활 상태는 모두가 이러한 처지에 있는 터이요. 그러다가 피고가 입감한 뒤로 가족 10여인은 모두 굶어 죽게 되었소. 이것은 조선 사람 전체가 그러할 것이요. 가령 100사람이 입감하였다고 하면 그의 가족 1000사람은 더 공경에 흐를 수밖에 없소. 그런데 조선인은 어찌하여 범죄가 이렇게 많은 것이오. 사람이 좋지 못함은 결코 아니지만은 범죄 수는 그중 많이 있소이다. 이중 고통의 감옥제도. 그렇지 않아도 고생하는 자에게 일본 옷과 일본 버선으로 더 고통. 내가 입감 이후로 일본 정치에 대해 배운 것이 많이 있소. 일본의 동화 정치는 참으로 철저합디다.
옥중 생활을 하는 죄수에게까지 동화정치의 고통은 심하게 되었소. 같은 감옥 생활을 하건만은 일본인은 일본인 일복을 마음대로 입고 조선인은 평생에 구경도 하지 못하던 일본 리복에다가 발가락이 찢어진 일본 버선에 일본 게다를 신도록 하여 옥중 생활을 하는데도 이중 고통을 면치 못하게 되었소. 그러나 피고는 이것을 속히 개량하라는 하소연도 아니요. 그러나 판사도 사람이요 피고도 사람인 이상에는 어찌하여 이러한 불공평한 제도가 있느냐 하는 옥중 감상위에다. 교육산업은 광고판, 도박장, 학교는 광고판이요 산업은 도박장일 뿐. 기왕 진술하던 타임으로 순서도 형식도 차릴 새가 없이 생각나는 대로 진술하는 바이요. 그런데 조선의 교육제도는 참으로 우습소. 학교에서는 어린아이에게까지 일어 교수를 하여 고통을 받고 중학교에서는 농업에 힘쓰기를 권하여 1인의 종 노릇이나 하게 하고 간간 보통학교를 건축하되 세계에서 보지 못할 만큼 큰 건물을 건축하여 외국 사람에게 광고나 하라는 광고판을 만들어 세웠으며 총독부 연보나 작성하는 자료에 제공할 뿐이요. 산업이라는 것은 도박장이 되어 생산력은 많지만 모두 1인의 점령으로 돌아가게 되어 조선인의 생산이라고는 구경치를 못하게 되었소. 그러나 오늘의 생산제도는 세계 각국이 근본적으로 틀려서 모두 부호에게로 또는 강자의 것만 되었지만은 그 중에도 조선은 특히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먹는 것, 입는 것은 일본인이나 조선인이나 일반으로 되게 제도가 되었으니 이것이 관호 도박장이 아니면 무엇이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일본이나 조선의 국경을 분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는 벌써부터 국경을 초월하려는 사람이므로 구구한 국경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나 다 같은 사람으로 조선인은 어찌하여 이러하냐 하는 것을 오늘 이 기회에 알리는 것이라 하고 앉음에 일반의 공기는 극히 긴장하였으며 기만의 조리 있는 변론에는 놀라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으며 계속하여 나머지 피고들도 자기 변명이 있고 오후 6시에 패정하였더라. 언도 26일 변호사와 피고들의 변론이 끝나 시간이 벌써 오후 6시가 넘었으므로 재판장은 오는 26일에 언도하기로 결정하고 곧 패정하였더라. 1923년 경성시가전 8편 시가전 1년 후 기일의 가족면담 1924년 1월 10일자 조선일보 비운 암담한 김상옥 집안 늙은 어머니가 운다. 젊은 아내도 운다. 어린 아들딸 2명도 따라 서글피 운다. 내일은 한동안 세상의 이목을 놀래고 경관의 간담을 서늘케 하던 김상옥 군이 세상을 떠난 지 음력으로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누구나 이 날을 당하여 김상옥을 생각하면 작년 이때의 광경을 연상하게 될 것이다. 그의 유족은 이 날을 당하면 더욱이 비애와 원한이 심할 것이려니와 그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도 헛된 일이 아닐 듯하여 그제 오후 5시쯤 되어 침울한 하늘에서 뒤숭숭하게 내리는 눈을 맞으면서 동대문 밖을 나서 오른쪽으로 6, 7집을 지나쳐서 군의 옛집을 찾아갔다. 그 집은 길가로 영덕창 철물포라는 철물전이 놓여 있는데 그 철물전 안으로 들어가서 또 안편으로 뚫린 중간문에서 안편을 향하여 주인을 찾으려 하였으나 주인은 이미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한 것을 아는 까닭으로 한참 동안은 무엇이라고 찾을지를 알지 못하여 주저할 즈음에 마침 10살이 넘을까 말까 하여 보이는 흰옷 입은 사내 아이 한 명과 7, 8세 가량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 한 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와서 나를 보고 누구를 찾느냐고 묻는다. 나는 첫 느낌에 그 아이들이 고인의 자녀인 듯하여 자세히 물어보기도 전에 너의 할머님이 계시냐고 물었다. 이의 할머님이라고 하는 분은 즉 고인의 친모되는 김씨이다. 그 아이들은 아무 대답도 없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방 안을 향하여 할머니를 2서너 번이나 불러보았다. 그러나 마침 김씨는 집에 있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어떤 젊은 부인 한 명이 나와서 문 안에서 기웃이 내다보면서 자세한 말을 물어보더니 김씨는 마침 그 이웃에 있는 맏아들 집에를 갔는데 곧 올 터이니 잠깐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어느 한 모퉁이 방으로 인도한다.
나를 맞던 부인은 누구일까? 그는 나중에 알고 보니 여러 해 동안 남편을 수천리 타국에 보내고 한없이 그리다가 필경은 영구한 이별을 짓는다는 이 세상에서는 더할 수 없는 비애의 주인공, 즉 김상옥 군의 부인 되는 정씨이다. 나는 홀로 방 안에 들어가서 방 한 구석에 걸려있는 고인의 사진을 골똘히 쳐다보면서 아, 세월은 참으로 빠르다. 당신이 고향군 숭인면 이문동 초토의 혼이 된 지가 벌써 1주년이 되었구려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김씨는 이미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그는 원래 놀란 가슴이라 나를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여김인지 잠시 동안은 무색한 낯으로 대하다가 내가 누구인 것을 확실히 알고서는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그것은 가슴속에 서려있던 슬픔이 반가운 사람을 대할 때면 새삼스럽게 폭발되는 까닭인 듯하다. 얼마 후에 눈물을 겨우 진정하고 원래 그 애는 생존할 때부터 기독교의 독신자로 제사 같은 것은 질색하는 때문에 본인의 뜻을 생각하여서 죽은 후에 상청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집안 식구가 하나도 집에 남아있지를 못하여 두려고 해도 설비할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상청을 둔다 하면 초하루 보름을 당하여 상만 같은 것을 지낼 때에 젊은 저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의 애통하는 모습을 어찌 참아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여 상청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따금씩 저의 아내와 자식들이 슬퍼하는 모양을 보면 뼈가 저리고 아픕니다. 이제 속이 나를 가까이 당하니 더욱 불쌍한 생각에 견디지 못합니다. 문 앞길에 지나가는 청년이나 전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나 누구 할 것 없이 살아서 마음대로 다니는 것을 보면 부럽고 슬픕니다. 그저 모진 잠이나 들어야 저의 생각을 잊지요. 얼굴에 차차 피어오르던 슬픔의 빛은 필경 큰 소리를 내어온다. 부엌에서 저녁밥을 짓던 정씨 부인도 운다. 아까 문간에서 본 고인의 장남 태용과 딸 위정이도 옆에 안겼다가 따라서 온다. 온 집안은 일대 비극장으로 화하고 다만 밖에는 이웃 부인네들이 모여서 속이 제사에 쓸 재물을 장만하기에 분주할 뿐이며 방 한 모퉁이에는 고 김상옥 군이 10여 년 전에 사다 걸어놓은 괴종이 오후 7시를 가리킴에 따라 쓸쓸한 겨울 천지가 아메색 구름에 깊이 잠들기 시작한다. 눈이 하얗게 덮인 땅속에 깊이 잠든 김상옥 군아, 군은 작년 이때에 어떠한 환경에 쌓여 있었던가. 1923년 경성시가전 9편. 조선일보의 바뀐 논조와 왜곡 보도. 1935년 3월 9일자 조선일보. 본보 창간 15주년 기념특집 대사건으로 본 15년 5편. 효제동서 맹렬한 교화, 경관 측 사상이 5명. 500 경관대와 남산을 포위 수사한 종로서 폭탄범 김상옥 사건. 다시 대정 11년에 신석현에서 일어난 조선인 노동자 학살 사건은 대사건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으나 조선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 생략하고 대정 12년 1월에 종로경찰서 폭탄 사건과 동월 23일의 김상옥 사건을 보기로 하면 동월 12일 밤 8시 10분경에 시내 종로경찰서 경북의 서쪽 편에서 폭탄이 터져서 건물의 일부가 파손되는 동시 경관에는 피해자가 없었으나 사직동 사는 박봉환 외 6명의 통행인이 그 파편에 맞아 부상을 하였다. 즉시 종로서에서는 각 서에 수배하고 관하에 비상 소집령을 놓아 시내를 수사한 결과 20여 명의 혐의자를 인치하고 취조하였으나 신통한 단서를 잡지 못하고 증거될 만한 파편조차 없어서 고심하던 나머지 부상자의 한 사람인 김영철의 콧구멍에서 나온 파편을 증거로 검사국에 보내어 감정케 하였다. 그리고 연일 경찰은 활동을 한 나머지 그달 16일 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범인의 들어온 경로와 개통을 알고 무장 경관대가 출동하여 삼판통을 포위 돌격하다가 범인의 담대한 응전에 타무라 형사부장은 즉사하고 이맛의 경보와 우에다 경보보는 부상을 당하였다. 당시의 전경을 들으면 일행은 범인이 있는 집을 포위하고 오전 5시 반에
타무라 부장이 문을 발길로 차고 들어가려다가 안에서 쏘는 범인의 탄환에 엎어져 즉사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뜻밖의 출동한 경관이 한 명은 즉사하고 두 명은 부상함에 소란한 틈을 타서 범인은 그 집을 벗어나 남산을 넘어서 왕십리 방면으로 종적을 일시 감추었다가 그는 다시 교묘히 변장을 하고 시내로 들어와서 시내 효제동 77번지 이진옥의 집에 숨어 있음을 탐지하고 경관대는 무장을 갖춰 이달 22일 아침 7시에 그 집을 포위하고 2시간 동안의 맹렬한 교화가 있었으니 그는 유명한 김상옥 사건이었다. 효제동의 교화는 얼마나 맹렬하였든지 당시의 본보 기사를 보면 구리다 경보와 종로서의 암흑의 경보는 방으로 들어가서 범인을 찾았으나 없으므로 다락문을 두드린즉 인기척이 있으므로 모 경부는 그대는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니 나와서 자수하면 죄가 가말이라 한즉 안에서 육혈표 소리가 나며 범인은 뛰쳐나갔다. 중략. 경관은 김학수의 전 식구를 불러내서 체포코자 할 때 범인은 변소 모퉁이에 은신지를 얻어가지고 육혈표를 난사하여 마침내 격전을 일으켰다고 하였다. 처음에 김상옥이 자기의 있는 곳을 들켜 경관에게 습격을 받은 곳은 삼판통 그의 매부의 집이었으니 그가 타무라 형사를 사살하고 몸을 빼서 남산을 넘어 왕십리 쪽으로 피신하였을 때에 경관 500명은 그가 남산에 있는 줄 알고 남산을 포위하고 송림을 이잡듯이 뒤쳤었다. 그러나 이내 종적을 놓치고 있다가 효제동에서 발견하고 교화하여 마침내 범인은 경관 측에 사상자 5명을 내고 자기도 죽어버렸는데 그의 시체는 그달 27일 오후 3시에 시외 숭인면 임원동 뒷산에 장사하여 지금도 오히려 근처 사람의 이야깃거리를 짓는다. 당시 김상옥은 현장에서 죽었고 그 사건의 연루자로 20명이 검거되었다가 경성지방법원에서 8사람의 기소를 보였으니 그들은 김한, 전우진, 안홍환, 이해수, 서병두, 정설교, 신화수, 윤익중이었다. 김상옥은 고전에 미국 위원단이 왔을 때에 그들을 살해하여 일본과 미국의 국교를 거북히 만들어 땡땡을 도모하다 안위됨에 상해로 건너가서 북경에 있던 위열단에 가입하여 김원봉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조선에 들어와 종로서의 폭탄과 효제동의 격전 2사건을 일으킨 것이었다. 1935년 3월 9일자 조선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특집. 창간 15주년 기념의 특집 기사 중 5번째 기사입니다. 경성시가전 당시의 기사와 비교하여 일제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1935년 3월 16일자 특집 기사 11회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이또 사살, 이재명 의사의 이완용 추살, 장인환 의사의 스티븐슨 사살 등을 테러로 규정하였습니다. 왜곡 보도의 내용을 보면 김상옥 열사는 1920년 조선을 방문한 미 위원단을 살해하려 한 사실이 없습니다. 미 위원단을 환영 나온 사이토 총독을 살해하려 한 것입니다. 이는 1920년 8월 26일자 조선일보 암살단원 체포 기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기사에서 확인된 내용이므로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 적극적인 왜곡 보도입니다. 경성시가전의 주인공 김상옥,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